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각종 취약계층 또 위험에 대한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아프게 병든 경제적으로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돕겠다 이런 뜻인데요. 대부분의 정책이 진통제 수준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지금의 경제 상황 바라보면 이런 문제들 쉽게 풀어갈 수도 없다라는 생각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연세대학교 김정식 교수와 함께 물가, 서민 생계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경제도미노에서는 최백은 교수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위험 개선을 위한 대책들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상황에서 낙이라고는 재미있는 드라마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드라마 도깨비가 화제죠. 이 드라마의 간접 광고는 더 화제입니다. PPL 간접 광고에 얽힌 이야기 오늘 전문가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2017년 1월 17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 감소하고 있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설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들, 서민들의 한숨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오는 26일까지 농수산물 공급을 평상시보다 2배 수준으로 더 늘리겠다. 그리고 할인 판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설 명절 물가 확실히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서민들을 타겟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대책 지금 이 물가에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란을 비롯해서요. 지금 이 신선식품이나 농수산물 가격이 2~3배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물가 인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서민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까지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그 실질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활 물가, 특히 이제 그 식료품 물가가 많이 네네. 오르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지금 정부도 발벗고 나서서 지금 당정회의까지 열고 있는데 일단 대책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량을 좀 2배로 정부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할인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겠다. 특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달걀 같은 경우에는 한 3,600만 개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정이 좀 될까요? 지금 유일호 부총리는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수입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니까 우선 조금 가격이 안정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나머지 이제 채소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 확대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대부분이 이제 비용 상승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 오르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비용이 올라서 원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오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생활 필수품 또 식료품 가격 상승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공급 확대만으로는 좀 당장의 대책은 어렵지만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도 3위를 차지할 만큼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냐, 특히 생활 물가가 오르냐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수요가 많아서, 즉 찾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말씀하신 비용 부분이라는 거죠. 이 상승이 이렇게 가파른 이유가 뭘로 생각하면 될까요? 우선 지금 달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공급이 줄어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그런 사례고요. 네. 채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원유 가격이 오른다든지 이런 그 원가가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탄핵 정국 때문에 네. 그 정부가 그 물가 관리에 조금
소홀한 그런 측면도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유통 구조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우리 그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통 구조의 불합리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가격의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이제 뭐 물가 관리라는 게 사실 전통적으로 어떤 한국은행의 통화 기능으로 관리하는 것 외에도 해외를 보니까 선물 시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미리 가격에 대한 좀 어떤 완화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좀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체제는 아직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선물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부분들을 이제 선물 시장을 통해서 네. 조금 해치할 수 있는 위험을 해치한다든지 또 가격을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파생금융 상품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외국과 같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가격 변동을 좀 줄여주는 이런 역할은 좀 외국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걸 뭐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일단 발표되는 관리 목표의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 그리고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괴리가 컸었습니다. 지금도 뭐 2%대 정도의 물가 목표가 있지만 실제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뭐 12%, 15%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좀 괴리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가 지표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은 대개 1% 정도 작년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 물가는 실제로는 뭐 상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체감 물가하고 지표 물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생활 물가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품목을 이렇게 좀 올려 가지고 그 물가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렇게 보는 그런 생활 물가 지표도 만들었습니다만은, 네네. 생활 물가 지표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체감 물가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표는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정부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 보면은 네. 신선 채소 물가 지수라 그래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작년에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체감 물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물가 지표를 주로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소비자 물가 지수만 이렇게 발표가 주로 되기 때문에 1% 물가 작년에 높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발되어 있는 지표를 좀 실제로 물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덜할 텐데요. 지금 큰 규모에서는 뭐 한국은행의 주요 설립 목표기도 하죠. 이 물가 관리가 좀 세밀하게 취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보니까 한 100조 원 정도 한국은행이 유동성 확대를 해서 시중에 풀어놨다. 그런데 이 100조가 돌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좀 여러 가지 경제가 막히는데 악영향을 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돈을 풀어도 이것이 이제 그 시중에서 그 경제에 돌아다니지 않고 다시 이제 은행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내수를 침체시키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이 이제 소비 심리가 이제 이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 심리가 왜 죽어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네. 또 우리 미래 경제 전망도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중국으로 모든 산업이 이제 이전되면서 우리가 먹고 살 거리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노후 고령화는 되는데 노후에 대한 그 소득이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서민들의 생활을, 소비를 이제 줄여가지고 경기를 침체시키고 일자리를 줄여서 이제 서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 악순환이 결국 소비 심리도 위축시켰고 돈을 풀어도 돈이 돌지 않는 이유라는 것들 뭐 여러 번 지적되고 있었지만 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또 자꾸 거론되고 뭐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뭐 심리가 얼어붙는 건 그만큼 실물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인데 좀 중장기적으로 김영란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가시화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가능할까요,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지 또 소비가 늘어나고 또 내수가 늘어나서 일자리도 마련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뭐 지금 시급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이 네. 빨리 신속히 좀 안정을 되찾아서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우리 미래 경제 전망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 전략을 써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국부를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비전을 정치권과 또 경제팀이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영란법을 때문에 내수가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뭐 김영란법이 그 시행되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 시행 시기가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고 네. 우리도 수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수까지 침체되면 이제 일자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시기상의 문제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내용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들은 뭐 언제든 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제 정책, 종목, 방향 이런 것들을 빨리 이 지도자들이 만들어줘야 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로 참여 가능하고요. 의견 보내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또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한 봉지 이렇게 선물로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945번, 이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이기 때문에 0945번 외우기 좋으시죠? 오늘 경제 공감사전 1인 가구입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내놓고 여러 가지 지금 심각한 상황, 특히 서민 계층은 당장 뭐 1,000원, 2,000원, 만원, 2만 원이 급하기 때문에 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인 가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인 가구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 지출 중에서 주류, 식료품비가 많은 게 1인 가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 얼마나 될까요? 27%입니다. 100명 중에 27명이 1인 가구입니다. 2030년이 되면 3분의 1이 1인 가구가 될 거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혼밥, 혼술 이런 트렌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돌봐야 하는 게 세심하고 또 서로 도와야 되는 게 세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1인 가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메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출발행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주류 인플루엔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류, 가금류, 야생동물 사체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손은 자주 씻고 눈, 코, 입은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정부는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2부는 경제 톱뉴스로 엽니다. 돈은 100조 이상 풀었다, 사상 최대다라고 하는데 이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고요. 경제공감사전 주제어가 1인 가구죠. 노인 빈곤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감 경기가 있지만 유통업계의 체감 경기 4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건강하지 못한 여러 신호들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톱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00조 원이나 풀려 있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중에 풀린 현금이 100조 원에 좀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현금의 시중에 풀려서 유통되고 있는 현금의 총량을 뜻하는 이 화폐 발행 잔액이 네. 작년 말 현재 97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2015년 말에 86조 8천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0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건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통화량 증가의 대부분을 이제 지폐가 좀 차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5만 원권이 최대의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 1년간 5만 원권 발행량이 23조 원에 달해서 2009년 발행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이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잔액 등을 합친 광의의 통화도 작년 11월 말 현재 2,406조 4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네. 처음으로 2,400조 원을 좀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예, 풀린 돈 중에 지폐 그리고 5만 원권이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100조 원 얘기도 나왔고요. 네. 광의로 봤을 때는 2,40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왜 돈이 잘 안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이 돈이 좀 잘 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 예금 회전율입니다. 네. 이 예금 회전율은 이 월간 예금 지급액을 예금의 이 평균 잔액으로 나눈 건데요. 이 회전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은행에 맡긴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예금 회전율을 보니까 작년 11월 현재 3.8회로 한 달 전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예금 회전율이 좀 떨어진 것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또 시중 유동성을 확대를 해도 은행 예금으로 놔두고 좀 꺼내 쓰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전국 불안에다가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마저 겹치면서 이 소비 심리가 좀 계속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돈이 풀려 있는데 돈을 꺼낼 용기가 없는 상황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이 통계청이 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이 61.7%를 기록해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 65세 이상 빈곤율은 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이 50대 빈곤율은 14%, 40대는 11.4%, 20대는 10.9%였고요. 30대는 9.1% 그쳤으니까 다른 연령대보다 한 대여섯 배 이렇게 높은 겁니다. 네네. 이 빈곤율은 이 노인층 중에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 중간에 있는 값을 좀 말하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말합니다. 시장소득 빈곤율이 높다.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장소득은 일을 하거나 이 재산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말하는데 결국은 노인들이 일을 하거나 가진 재산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푼돈을 버는 질 낮은 일자리가 그만큼 많거나 아니면 이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건데요. 이 연금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한 65세 이상 인구의 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보면 이 빈곤율이 2015년 기준으로 46.9%를 기록해서 시장 소득 기준보다 14.8%포인트 정도 낮았는데 네. 그만큼 많은 노인들의
기업들이 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서 좀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신히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 귓전에 맴돕니다. 유통업계가 발표한 체감 경기도 최악을 기록했다. 4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과 6대 광역시 1000여 개의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전망치가 89를 기록을 하면서 2013년 1분기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는 유통업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수치화한 건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거고요.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이 대한상인은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까지 겹치면서 이 유통업계가 내후 외환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슈퍼, 대형마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뭐 최대 규모 굉장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이 1,30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2015년 6,486명과 비교하면 59%나 급증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2007년에 이제 주택연금 출시 이후에 총 가입자 수가 39,429명을 기록해서 좀 4만 명에 좀 근접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 주택연금 보증 공급액은 2015년에 7조 1,300억 원에서 작년 말에는 10조 7,700억 원으로 1년 만에 3조 5천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뭐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예, 이렇게 뭐 영목이지론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네.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이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면서 이 주택연금에 대한 뭐 가입도 좀 꾸준히 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 지난해 이 내 집 마련 3종 세트가 출시가 되면서 영향도 좀 미쳤습니다. 내 집 마련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주택 보유자와 또 이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더 늘렸는데 그만큼 좀 주택연금 가입을 좀 끌어들이는 유인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 이제 9억 원을 초과한 주택과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를 하고 또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좀 허용을 하면 이 주택연금 가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71.9세였고 이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8,300만 원, 또 월 평균 받는 연금 수령액은 98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평생을 일했는데 참 불안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그 노인 빈곤율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노인 빈곤율이 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대여섯 배 높은 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기존의 40, 50대 역시 노후 대비 준비 역시 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우리 모두의 미래다라는 생각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TVN에서 방영되고 있는 도깨비라는 드라마인데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 선악에 대한 판타지를 그리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상품과 또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참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 시청자들은 간접 광고죠. 이 PPL을 좀 불편해하거나 이야기 흐름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드라마에서는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어우러진 PPL을 두고 시청자들은 PPL계의 도깨비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주었는데요. 과연 이 PPL 어디까지 와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전문가이시죠. 김성수 문화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이 PPL이라는 게 좀 낯설어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 광고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PPL이 뭔가요? 예, 맞습니다. 간접 광고, 그야말로 그 상품들을 광고라고 따로 떨어진 그런 시간대에 홍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네. 콘텐츠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상품들을 이제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광고가 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광고를 PPL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PPL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광고라고 하는 말로도 정확하게 표현이 다 안 되죠. 네. 사실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상품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품들을 전부 다 빼버린다. 그러면 일상을 구성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살며 살아가면서 뭔가를 쓰고 어딘가에 가고 뭐 하고 있는 모습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상표가 노출될 때 그것이 광고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상표의 노출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이 이 종래의 어떤 방송법 혹은 방송의 관행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일상을 고스란히 구현할 때 있어서 그 상품을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인식들이 늘어났고, 근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이제 광고의 형태를 띠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광고로 잡히지 않는, 그래서 광고 효과는 좋지만 시장을 어지럽히는 이런 형태가 생겨나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아예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PPL이라고 하는 관련된 법안들을 정비해서 허용을 하게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이 정비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는 PPL이 확실하게 적극적인 하나의 광고 형태로 소비되게끔 관련 법들이 다 이제 바뀐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PPL들을 보면 옛날에 그 방송의 관행들을 많이 떠올리시고 네네. 너무 불편하다는 인식을 먼저 선입견을 갖게 되시는 거고, 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변화되어 있는 법에서는 다 합법입니다. 네. 그 광고가 간접 광고나 네네. PPL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인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그 지적들이 또 요즘에는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타는 자동차, 주인공이 입는 옷, 주인공이 쓰는 전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광고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엔 좀 억지스럽다. 갑자기 저기서 왜 저 제품을 쓰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자연스러워졌더라고요. 점점점 이 PPL이라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PPL이 없으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제작을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컨텐츠 생산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는 건데요. 네네. 사실은 그 미국과 같은 그런 형태에서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PPL은 보편화되었죠. 네. 그 이유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업체와 컨텐츠를 유통하는 업체가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만약에 우리나라는 예전에 컨텐츠를 생산하는 업체가 곧 유통도 했죠. 그래서 그렇죠. 방송국이라는 형태의 거대한 그런 어떤 사업체가 있고 여기서 컨텐츠를 제작도 하고 유통도 했던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프로덕션들을 많이 만들어서 프로덕션에서 생산하는 컨텐츠를 방송에서는 사들여서 유통을 하는 것인데 네. 이게 확실하게 분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독점되어 있었어요. 지상파에 의해서. 네네. 그런 가운데에서는 이제 드라마나 예능을 제작을 할 때 프로덕션한테 갑질을 하는 거죠.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이 알아서 제작비를 충당해 와야 됐잖아요. 네네. 그럴 때 PPL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고 그렇게 충당되는 광고비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유통하는 그런 유통망들이 종편도 생겨나고 케이블도 생겨나서 좀 다변화됐죠.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여러 군데서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제작비가 상승하게 됐는데 상승하는 그런 제작비의 그 빈 구석을 여전히 PPL이 많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PPL 없이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없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정비가 되면서 이런 그 간접 광고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네. 그 PPL의 상품들을 중심에 놓고 시나리오를 쓴다거나 혹은 그 상황을 만드는 그런 그 상황이 됐고요. 네네.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시청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일까 하시겠지만 뭐 이승기 씨가 주연했던 더 킹 투 하츠 맞습니다. 제 발음이 굉장히 어떤 상품과 비슷하죠. 예, 이런 단계도 있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광고가 스며들어 있고 그게 제작비에 재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미 많은 분들은 그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편성되어 있는 광고를
보고 내가 그 광고를 보는 시간을 지불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까지 광고를 봐야 되냐. 뭐 극장 가셔서도 그렇잖아요. 극장비 내고 들어왔는데 왜 광고를 봐야 되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좀 이 광고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불만들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과 그 컨텐츠가 겉도는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선 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무분별하게 그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PPL을 막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줘야지 광고비를 낸 광고주하고 갈등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어떤 장면을 만들어서 이제 장면을 갖다가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뭐 예전에 이제 특히 휴대폰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뜬금없이 휴대폰의 일부를 잡는다거나 또 최근 들어서 그 아주 인기 있었던 한 드라마였는데요. 그 의학 드라마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방을 구해야 된다면서 네. 한 업체의 로고가 고스란히 노출이 그렇죠. 되어서 앱에서 그거를 막 찍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네네. 이런 장면들은 누가 봐도 좀 어색하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공유 씨가 주연한 도깨비 같은 경우는 네. 아주 센스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사를 통해서 네. PPL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네. 그 필연적으로 우리가 드라마나 예능을 만들 때 어떤 소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필연적인 소품이 되게끔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PPL의 가장 고전이라고 전설적으로 일컬어지는 게 영화 E.T.에서 네. 뭐 지금 젊은 분들은 잘 E.T.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네네. 외계인과 만나는 그 장면에서 M&M's 초콜릿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네. 그거 자체가 이미 메시지가 됐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형태로 콘텐츠 안에 제대로 녹이기만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또 광고비이기 때문에 큰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콘텐츠와 겉도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갑자기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CF를 보게 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장면을 만들면은 굉장히 큰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거대한 드라마 왕국,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이 컨텐츠와 광고의 구분이 없어지고 세련돼진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 소비자분들도 좀 이해할 측면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김성수 선생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자, 매주 화요일입니다. 우리 경제, 또 우리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를 좀 생각하면서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시간이죠. 경기 침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건 경제적인 취약계층입니다. 서민들, 청년들 이런 분들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2가지 정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좀 서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자꾸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합니다. 사회돈 대출을 도입해서 중금리 대출 규모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양적인 지원 방안도 놓고 있습니다.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또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금융위가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부가 12가지 이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방향을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서민 자활 지원을 돕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평가는 저는 이제 미봉책이고 생색내기라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압축하고 싶은데요. 네네. 먼저 보게 되면 서민 금융의 공급액을 보게 되면요. 네. 규모를 보게 되면은 금융위원회에서는 2012년도에 그러니까 3조 6천억 원에 비해 가지고는 올해 이제 7조 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급액이요. 네. 한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한계 가구라는 개념이 있죠. 네. 가구의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이제 원리금 상환액에 차지하는 비중. 네. 이게 이제 40%가 넘는 가계를 이제 한계 가구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한계 가구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그 한계 가구를 정의하는 이 비율이 100이 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성보다 많은 가구죠. 이자도 못 갚을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부실 위험 가구라고 이제 이걸 이제 정의하는데 한국은행에서요. 네. 이 가구의 규모가 111만 가구입니다. 2년 전 기준으로요. 네. 그것도요. 네네. 그리고 이 금액이 263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7조 원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 가구들에요. 네. 그러면 이 규모에 비하면은 정부가 지금 공급하겠다는 7조 원은 엄발의 오줌누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자활을 지원하려면 이제 금리 부담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네. 이 정부가 제시하는 게 이제 4대 서민 금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생계 자금과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과 운영 자금, 이제 사업 이제 운영 자금과 관련된 게 있고요. 네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고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저금리 대출을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7조 원 중에서 생계 자금이 햇살론과 세임항울시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요게 한 6조 원 됩니다. 네네. 전체 그러니까는 올해 이제 목표액 중에서 공급액 중에서 86%를 차지하는 건데, 네. 여기에 적용되는 금리가 거의 10% 안팎이에요. 네. 그럼 이 10% 안팎이라는 것은 중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서민들에게는 이게 갚을 수 없는 이런 이제 부담이란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운영 자금이 한 4.5% 이내로 이렇게 해준다는데 요건 네.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 이제 그러니까 7조 원 규모에서 이제 9%도 안 되는 이제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금리로 저금리로 바꿔주는 이제 그러니까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도 한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배정액이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것도 한 6.5%에서 한 10.5%니까는 중금리인데 이것도 여전히 부담이 높다고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러니까는 저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서민에게 자원을 지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서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한계 가구를 비롯한 부채의 근본적인 원인 또 출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에서도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저신용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민층에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에 접근이 더 어렵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갈아타는 10%도 결코 적은 이자가 아닌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만들어지는 건 원인이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지 않냐 이런 좀 날카로운 소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뭐 우선적으로 갈 것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네네. 결국 서민이 그러니까 소득을 지원을 이제 그러니까 강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건 이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있겠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이 제가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지적했지만은 시장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잘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돈이 필요하고 저금리로 그러니까 자금을 좀 써야 될 그러니까 서민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는 네네.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이제 그러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책금융인 겁니다. 네. 근데 정책금융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의 내용이 부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 부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하듯이 저금리로 그러니까 서민들의 자활을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금융이 그러니까 도입돼야 된다.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요. 네. 체계적인 이런 방안을 제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역시 스스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가능한 제안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듣는 분들도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일단은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신용 등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히 대학생 저신용자분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기만 해도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점수제로 가겠다. 스코어제로 가겠다. 1000점 만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좀 세밀하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신용조회 회사라고 하죠. 네네. CB사라고 영어로 이제 CB사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개인 신용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신용조회 회사에서 이제 매기는 이제 그러니까 신용 평가가 좀 공정성이라든가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 않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의 등급제는 이제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는 같은 등급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신용의 변화를 반영할 폭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10등급이다 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점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점부터 극단적으로 우리가 0점부터 1000점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좀 이제 그러니까는 도입함으로써 이 폭을 그러니까는 확대시켜가지고
좀 이런 개인적인 차이들을 좀 그러니까 많이 반영을 시키겠다. 네.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장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그러니까 기대를 할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 금융당국자도 말을 했지만 국회나 여러 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이 6등급이 지금 350만 명 정도인데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성실히 갚고 있어도 저축은행을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거 이거 문제 아니냐 지금 이런 내용인데 이거 역시 또 장기적 대책으로 좀 밀어놨군요. 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관계된 내용이 바로 또 청년들의 상황인데요. 지금 취업난 교수님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소득 자체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악순환을 안고서 지금 사회로 나가고 있거든요. 좀 상환기간 유예하겠다. 역시 언발의 오줌 누기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금융위가 내놓은 게 이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2년간 유예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네. 그동안엔 거치기간이 최대 4년이었는데 이걸 6년으로, 상환기간도 최대 5년이었는데 최대 7년으로 이제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청년들이 이런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이유가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높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취업난이 이제 거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 취업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추가 이제 그러니까 대출까지 받게 되고 생계를 위해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실신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업과 신용 불량 세대 뭐 이렇게 표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네, 구조적인 문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출 받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한 100만 명에 육박하고 대출액이 그러니까 거의 12조에 육박할 정도거든요. 네. 금융에서 매년 7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는 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데. 네네. 근데 이게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네. 이게 하나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학비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주거비 부담을 좀 해소시켜줘야지만이 생계비에 그러니까 이제 내몰리지 않게 될 것이고 생계난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금리를 좀 낮춰야 됩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요. 네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고 그냥 기간만 그러니까 갚는 기간만 연장한다고 해서 네.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그러는데 네. 그다음에 갚아야 될 부담이 그러니까 해소가 되지 않는데 이게 그러니까 해결되겠나 이거죠. 예, 거의 뭐 진통제 처방일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금리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이번에도 동결을 했는데 은행의 가상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좀 담벼락을 높이는 조치들. 쉽게 말하면 은행의 불안함까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높이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금리 상황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가계부채가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네. 대출 심사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은행들도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높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그러니까 대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네네. 당연히 어떻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대출 공급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서민들이에요. 네, 못 받죠. 네. 예, 신용이 낮은 계층이라든가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뭐냐면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받더라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정작 필요한 저신용자라든가 저소득층들이 그러니까 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대부업체들의 이제 그러니까 이 중금리 대출자들이 적용되는 금리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21.6%였어요, 평균이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23.3%로 기준금리는 떨어졌던 기간이었었는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는 대출 금리는 높아졌던 것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의 그러니까는 지금 갚아야 되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대개가 저축은행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라든가 리스 할부 금융사 이용하는 경우도요. 네. 이런 쪽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대출 금액이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이들 대개 이용하는 이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대개 평균 대출 금리가 한 적어도 16%에서 한 25%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그러니까는 이 대출돼 나간 규모가 이미 그러니까 한 100조가 넘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7조 원 가지고 그러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근본적인 소득의 문제, 부채를 개인이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구조적이고 좀 확실한 지원, 이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개인의 어떤 상황 개선으로만 바라보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공감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999님. 분식점 운영하시네요. YTN 라디오 사랑해요. 하루 종일 틀어놔서 손님들이 듣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3941님, 김영란법은 좋은 법입니다. 그 취지는 지켜야죠.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5316님, 경제가 힘드니까 청년들도 결혼을 포기해서 1인 가구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선물은 6817님께 드리겠습니다. 1인 가족 참 무섭고 암울한데요. 하나 있는 딸마저 시집가면 남아있는 제가 지금부터 고민입니다. 하지만 YTN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예, 저희도 항상 힘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도 힘되는 생생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